저는 평생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35해 동안 검사복을 입었고 법정에서 수백 명의 피고인을 마주했고 단 한 번도 제 판단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있으면 기소하고 증거가 없으면 기각하고 그것이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퇴임 후 대형 로펌을 세웠고 이제는 판사도 검사도 변호사도 제 앞에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민준. 이름 석자만으로도 법조계에서는 어느 정도의 무게가 통했습니다. 저는 사람을 보면 압니다. 5초 이내에 눈빛을 봅니다. 손을 봅니다. 말하는 방식을 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앞으로 어떤 짓을 할 수 있는지 그냥 보입니다. 오랜 세월이 제게 준 능력이었습니다. 아니,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해 가을 서울 외곽의 먼지 낀 작은 정비소 앞에서 저는 처음으로 제 두 눈을 믿지 말아야 했습니다.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제가 그토록 믿어왔던 것이 틀렸다는 것을 저는 그곳에서 배웠습니다. 어느 늦은 가을밤이었습니다. 저는 그 정비소 앞 골목에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64년 인생에서 손이 떨린 적이 몇 번이나 있었는지 셀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 저는 차갑게 식은 공기 속에서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하며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철문이 삐걱거렸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박도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기름때 묻은 손으로 작은 부품을 쥐고 있었고 그 옆에는 18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본 그의 눈빛, 그 눈빛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강 대표님, 그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알고 계셨군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막혔습니다. 평생 법정에서 단 한 번도 말문이 막혔던 적 없는 저였는데 저는요. 박도연이 말했습니다. 조용하고 낮고 아무런 원망도 담기지 않은 목소리로 정비소 문 닫을 때까지 여기 있을 겁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무너뜨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 밤으로부터 3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가 얼마나 잘못된 눈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눈이 어떻게 부서졌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저는 아끼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자식도 없고 아내는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에게 진심으로 기대는 사람이 딱 둘 있었는데 한 명은 제 오랜 비서 이수찬이고 또 한 명은 김보람이었습니다. 김보람. 제 로펌에 들어온 지 3년 된 변호사였습니다. 첫 면접 때부터 눈에 띄었습니다. 검정고시 출신의 야간 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시험을 3번 만에 붙은 아이였습니다. 화려한 스펙은 없었지만 눈이 맑았습니다. 무서울 만큼 성실했고 어떤 사건이든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근성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딸처럼 여겼습니다. 그 아이가 어느 날 제게 말했습니다. 대표님, 저 사귀는 사람 생겼어요. 밥을 먹다가 불쑥 꺼낸 말이었습니다. 보람이는 원래 사생활 이야기를 잘하지 않는 아이였는데 그날은 뭔가 말하고 싶은 것이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잘 됐네. 저는 대수롭지 않게 대꾸했습니다. 서울 외곽에서 카센터 하는 사람인데요.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카센터? 네. 31살이고요. 정비사예요. 학력은? 보람이가 잠깐 망설였습니다. 검정고시요. 저는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정관은? 보람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대표님, 있어, 없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있어요. 근데요, 대표님. 그게 다가 아니라 얼마나 됐어? 17살 때요.
근데 그거는 저는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법정에서 증인의 말을 멈추게 할 때 쓰는 손짓이었습니다. 보람이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입을 닫았습니다. 가슴이 묵직해졌습니다. 전과 일범, 검정고시, 카센터 운영자. 저는 그 세 가지 정보만으로도 충분히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결론은 이미 나 있었습니다. 내가 한번 보겠어. 보람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대표님, 뭘 보신다고요? 그 사람 말이야. 설마 조사하시려는 거예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냅킨으로 입을 닫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보람이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대표님, 한 번만요. 한 번만 그냥 믿어줘 보세요. 제 눈을.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제가 처음 저지른 잘못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이수찬을 불렀습니다. 이수찬은 제 로펌의 수석 비서였습니다. 제 말이라면 무엇이든 처리해주는 충직하고 빈틈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눈치도 빠르고 입도 무거웠습니다. 수찬아. 네, 대표님. 박도현이라는 사람 알아봐줘. 서울 외곽 정비소 운영. 31살. 수찬이 수첩을 꺼냈습니다. 어느 정도로 알아볼까요? 정과 기록, 주변 평판, 현재 행적. 그리고 정비소 재정 상태. 수찬이 잠깐 멈칫했습니다. 혹시 보람 변호사 관련된 건가요? 저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알아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를 덧붙였습니다. 내가 직접 가볼 건데 운전기사 행세를 할 거야. 단골 손님인 노인 사장의 기사. 적당히 설정 맞춰줘. 수찬이 잠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 표정이었지만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그 이틀 후 저는 중형 세단 한 대를 렌트해서 서울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무릎이 조금 불편해서 지팡이를 짚었습니다. 운전기사 복장이라고 해봤자 단정한 짙은 남색 재킷과 흰 셔츠였습니다. 머리카락은 이미 반백이었고 60 넘은 얼굴은 어떤 변장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부유한 노인의 운전기사처럼 보이면 됐습니다. 정비소 이름은 한결 카센터였습니다. 서울과 경기도의 경계에 가까운 은행나무길이라는 이름의 오래된 골목 안에 있었습니다. 간판은 낡았고 유리창에는 먼지가 껴 있었습니다. 문 앞에는 낡은 타이어 2개가 포개져 있었고 기름 냄새가 골목 밖까지 풍겼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그곳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누군가가 걸어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30살 남짓의 청년이었습니다. 처음 본 순간 저는 제 예상이 정확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팔에 문신이 있었습니다. 오른쪽 팔목부터 팔꿈치 아래까지 검은 잉크로 무언가를 새겨 넣은 문신이었습니다. 멀어서 문양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키는 크지 않았습니다. 어깨가 넓고 손이 컸습니다. 작업복에 기름이 묻어 있었고 두꺼운 고무장갑을 왼손에 끼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생각보다 평범했습니다. 이목구비가 뚜렷하지도 그렇다고 험악하지도 않았습니다. 눈빛은 맑았는데 그건 제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정가자들이 가장 잘 쓰는 무기가 바로 그 맑은 눈빛이었습니다. 차 맡기러 오셨어요? 응. 저는 짧게 대답하고 차 열쇠를 내밀었습니다. 사장님은 요새 무릎이 안 좋으셔서 나한테 대신 가라고 하셨어. 왼쪽 앞바퀴 소음이 좀 나는 것 같다고 하시던데. 박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번 볼게요. 잠깐 안에서 기다리시겠어요? 저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비소 내부는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차 2대가 동시에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었고 한쪽 벽에는 공구들이 빼곡히 걸려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정확히 걸려 있었는데 그게 좀 의외였습니다. 한쪽 구석에 낡은 소파가 있었고 그 위에 책 한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슬쩍 책 제목을 봤습니다. 비폭력 대화.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문신의 정가자가 비폭력 대화라니. 퍼포먼스치고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박도연이 차 밑으로 들어가더니 한참 만에 나왔습니다. 베어링이 좀 나갔어요. 교체하면 돼요. 부품 들어오는데 이틀 정도 걸릴 것 같은데 그때까지 운행은 좀 조심하셔야 해요. 얼마야? 공임 포함해서 25만 원 정도요. 저는 그것을 기억했습니다. 나중에 수찬에게 알아보니 동급 정비소 평균보다 3만 원 정도 저렴한 가격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30분 정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관찰이라는 것은 침묵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상대방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할 때 그 사람은 가장 솔직해집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보는 척하면서 박도연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폈습니다. 그는 일하는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콧노래 하나 없이 묵묵히 공구를 집었다 놓았다 했습니다. 전화가 한 통 왔는데 짧게 받고 끊었습니다. 응. 오늘은 7시에 문 닫아. 그때 와. 누군가와의 약속이었습니다. 밤에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 저는 그것을 메모했습니다. 돌아가면서 저는 말했습니다. 이틀 후에 다시 오마. 네. 기다리고 있을게요. 박도연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무런 과장도 없이. 저는 차에 타면서 그를 백미러로 한 번 더 봤습니다. 그는 이미 다음 작업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수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밤에 만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봐. 그리고 정비소 주변 CCTV 위치도 파악해줘. 이틀 후 저는 다시 그 골목 앞에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부품이 왔다는 연락을 받은 척하며 오전에 들렀습니다. 오전 10시쯤이었는데 정비소 앞에 차가 한 대 이미 있었습니다. 안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진짜. 이거 고치는데 얼마나 걸려요? 들어가 보니 50대쯤으로 보이는 아주머니가 팔짱을 끼고 서 있었고 박도연이 차 보닛을 열고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냉각수 새는 게 문제예요. 오늘 안에는 됩니다. 오늘 안이 몇 시예요? 저녁 6시 전에 연락드릴게요. 비용은요? 박도연이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5만 원이요. 아주머니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거 너무 싸지 않아요? 다른 데 가면 15만 원이라던데. 다른 데서 15만 원 받는 거 맞아요. 근데 저는 부품 마진 안 붙이고 공임만 받거든요. 이 정도면 딱 원가예요. 아주머니가 빤히 쳐다봤습니다. 왜요? 그러면 당신은 뭐가 남아요? 박도연이 웃었습니다. 아주 짧게 피식하고 단골 생기죠.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호감을 사기 위한 전술이라고. 단골을 만들어 오래 관계를 유지하면서 나중에 더 크게 뜯어내는 수법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당시에는 그날 작업이 끝나기를 기다리면서 저는 소파에 앉아 정비소 안을 찬찬히 살폈습니다. 처음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벽 한쪽에 작은 코르크보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몇 장의 메모지와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사진은 대부분 청소년들로 보이는 아이들이 무언가를 들고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공구를 들고 있는 아이들. 저는 화장실을 다녀오는 척하며 그 보드 앞을 지나쳤습니다. 메모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오늘도 잘 해냈다. 너는 더 잘할 수 있다. 필체가 거칠었습니다.
박도연의 것이라는 것을 직감으로 알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그날 오후 차를 찾아가면서 저는 박도연에게 질문을 하나 던졌습니다. 이 동네에서 오래됐어? 3년 됐어요. 전에는? 그가 잠깐 손을 멈췄습니다. 눈치채기 어려울 만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 질문이 그에게 무언가를 건드렸다는 것을. 여기저기 있었어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영수증을 받아들고 차에 탔습니다. 숫자는 수찬이 확인해 준 것과 정확히 맞았습니다. 25만 원. 한 푼도 더 얹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수상했습니다. 정직한 척이 가장 어려운 기만이니까요.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일부러 오후 늦게 5시쯤에 찾아갔습니다. 전날 밤에 그 정비소 주변을 수찬과 함께 지나가다가 수상한 것을 봤기 때문이었습니다. 밤 8시가 넘었는데 정비소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2~3명의 젊은이들이 들락거리는 것을 멀리서 확인했습니다. 차를 고치러 온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차 없이 배낭만 메고 온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후에 갔을 때 박도연은 차 한 대의 엔진 오일을 교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옆에 서서 자연스럽게 말을 붙였습니다. 요새 손님이 많아? 그냥 그래요. 저번에 오후에 와서 창고 앞에 있었는데 밤에 불이 켜져 있더라고. 박도연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아주 짧게. 아, 저 원래 늦게까지 일해요. 혼자? 가끔 사람들이 오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메모했습니다. 밤에 사람들이 온다는 사실은 확인됐다. 나흘째. 저는 오전에 기름 교환한 차를 찾으러 갔습니다. 정비소 안에 낯선 얼굴이 있었습니다. 18, 19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습니다. 짧게 깎은 머리에 얼굴에 여드름이 가득했고 헐렁한 후드티를 입고 있었습니다.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서 무언가를 적고 있었는데 박도연이 그 옆에서 공구를 가리키며 무언가를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노트에는 도식 같은 그림들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저 애는 뭐야? 박도연이 짧게 웃었습니다. 배우는 중이에요. 뭘? 정비기술이요. 저는 그 아이를 다시 봤습니다. 친척이야? 아니요. 그럼? 박도연이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그냥 아는 아이예요.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배낭에 작은 스티커를 붙여놓은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작고 낡은 스티커였는데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새벽별 청소년 자활센터. 저는 그것을 기억했습니다. 나흘간의 관찰에서 제가 메모한 것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박도연은 자기 이익을 챙기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가격을 싸게 받고 말을 아끼고 부드럽지만 지나치게 친절하지 않다. 이것은 장기적인 신뢰 구축 전략일 수 있다. 밤에 정기적으로 젊은이들이 방문한다. 목적이 불명확하다. 정비소에 청소년이 드나든다. 자활센터와 연관되어 있을 수 있다. 청소년을 이용하는 범죄 조직의 포석 과정일 수도 있다. 말이 없고 질문을 회피한다.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방증이다. 저는 이 메모를 보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시에는 모든 것이 논리적으로 맞아떨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이루지 못했습니다. 소파 위에 그 책이 자꾸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노트에 그려진 도식들이, 그리고 박도연이 그것을 가리키며 무언가를 설명해 주던 그 모습이. 저는 그 장면을 지우려 했습니다. 잘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5째 날 밤, 저는 수찬과 함께
정비소 골목 입구에 세워둔 차 안에 있었습니다. 밤 8시가 넘었습니다. 정비소의 불은 켜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청소년들이 하나둘씩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4명, 5명, 6명. 대부분 배낭을 메고 후드티를 입고 있었습니다. 일부는 혼자, 일부는 둘씩 짝을 지어 들어갔습니다. 나이는 18에서 23 사이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더 나이 들어 보이는 남자 한 명이 들어갔습니다. 검은 점퍼를 입고 모자를 눌러 쓰고 있었습니다. 25이나 6 정도. 저는 수찬을 봤습니다. 수찬이 카메라로 그 남자를 찍었습니다. 저 사람 알아봐야겠다. 수찬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대표님, 혹시 청소년 자활센터 관련된 건 아닐까요? 제가 검색해봤더니 은행나무길 쪽에 새벽별 자활센터가 있던데요. 그게 위장 거점이 될 수도 있지. 그게 아니라요. 그냥 진짜 자활센터일 수도 있잖아요. 저는 창문 너머 불 켜진 정비소를 바라봤습니다. 창문에 실루엣들이 보였습니다. 청소년들이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공구 같았습니다. 진짜 자활센터는 별도의 시설이 있어. 정비소 안에서 밤에 모이는 데는 이유가 있어. 수찬이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밤 저는 그 정비소의 창문에서 흘러나오는 불빛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무언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느낌을 눌렀습니다. 오랜 세월 제가 배운 것이 있었습니다. 느낌은 증거가 아니다. 그러므로 느낌을 믿지 말라. 그것이 저의 2번째 잘못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계속 정기적으로 정비소를 드나들었습니다. 타이어 점검, 냉각수 확인, 와이퍼 교체, 사소한 핑계들을 만들어가며 박도연은 매번 군더더기 없이 처리해줬습니다. 과잉 친절도 무관심도 아닌 딱 적당한 거리였습니다. 말이 없는 것은 여전했고 가끔 청소년들이 드나드는 것도 여전했습니다. 수찬이 조사해온 내용들이 하나씩 들어왔습니다. 박도연 씨 전과 내용이요. 17살 때 절도 교사 혐의로 소년 보호 처분 받았어요. 성인 전과로는 1범이고요. 그 이후로 기록 없어요. 절도 교사. 저는 그 단어를 씹었습니다. 17에 남을 시켜 절도를 했다는 것.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찬이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근데 사건 기록 보면 좀 이상한 점이 있어요. 본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혐의 부인했고 당시에 공범으로 지목된 친구가 나중에 다른 사건으로 추가. 기소될 때 진술을 바꿨던 것 같거든요.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어떻게 바꿨어? 정확한 기록은 제가 더 파봐야 해요. 지금은 공개된 정보만이라서요. 알아봐. 저는 짧게 말하고 끊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수찬과 저는 여전히 골목 입구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밤 9시가 넘은 시각이었고 청소년들이 이미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차 한 대가 골목으로 들어왔습니다. 낡은 벤이었습니다. 벤에서 2명의 남성이 내렸습니다. 나이는 30대 중후반으로 보였고 한 명은 팔에 박도현과 비슷한 문신이 있었습니다. 2명 모두 어두운 색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비소 쪽 문을 통해 들어갔습니다. 안에서 잠시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용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약 20분 후 그들은 무언가를 들고 나왔습니다. 검은 가방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수찬도 긴장했습니다. 대표님, 봤어. 벤이 출발했습니다. 벤 번호판 찍었어? 네. 확인해봐. 내일 아침까지. 그날 밤 저는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내내 침묵했습니다.
검은 가방, 밤에 오가는 사람들, 전과 일범, 문신,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그 불빛이 어른거렸습니다. 정비소 창문에서 흘러나오던 불빛, 그 안의 실루엣들, 이상하게도 그 실루엣들이 위험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생각을 억지로 눌렀습니다. 느낌은 증거가 아니다. 다음 날 아침 수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벤번호 조회해 봤는데요. 소유자가 최기태라는 사람이에요. 나이 37, 직업이 청소년 복지사예요. 은행나무길 새벽별 청소년 자활센터 소속이래요.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청소년 복지사? 네. 그리고 대표님, 어젯밤에 들어간 검은 가방요. 제가 그 사람 SNS를 찾아봤는데 어제 게시물에 기증받은 공구들 사진이 올라와 있었어요. 자활센터에서 쓸 기증 공구 받았다고요. 가방이 공구 가방인 것 같아요. 수찬아? 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그 자활센터에 대해서 더 알아봐.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표님, 박도연 씨 정과건 추가로 좀 더 파봤어요. 말해봐. 당시 공범으로 지목됐던 친구 이름이 정승호라는 애인데 이 친구가 나중에 다른 사건으로 잡혀서 조사받을 때 내가 도연이한테 거짓말했다. 내 아버지 빚. 독촉하는 사람들한테 도연이를 이용한 거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대요. 다만 박도연 씨 전과 기록이 이미 확정된 이유라서 재심 신청 같은 게 이루어지지는 않았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가슴 어딘가가 묵직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버지 빚을 갚으려다 친구에게 이용당했다는 것. 저는 그것을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일단 계속 지켜봐. 아직은 결론을 내리지 말자. 이틀 후 저는 다시 그 골목으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낮에 혼자 정비소가 보이는 골목 입구에 차를 세우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박도연이 청소년 셋을 데리고 엔진분해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진지하게 들여다보고 있었고 박도연이 뭔가를 설명하면 아이들이 노트에 받아 적었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그 장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중 한 아이가 실수로 부품을 떨어뜨렸습니다. 금속 부품이 바닥에 달그락거렸습니다. 아이가 움츠러들었습니다. 야단 맞을 것을 예상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박도연이 그 부품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돌려주며 무언가를 말했습니다. 제 위치에서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웃었습니다. 박도연은 이미 다시 작업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상하게 목이 메는 것을 느꼈습니다.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는 감상에 젖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시동을 걸고 그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수찬이 가져온 자료를 읽었습니다. 새벽별 청소년 자활센터 설립 5년, 가출 청소년 및 위기 청소년 대상 직업 훈련 및 생활 지원 시설, 소속 청소년 현재 12명, 그중 8명이 주 3회 한결 카센터에서 자동차 정비 기술 무료 교육 중, 교육 담당자 박도연. 무료. 저는 그 단어 앞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수찬이 덧붙였습니다. 센터 관계자분이랑 잠깐 통화해 봤어요. 박도연 씨가 3년 전에 자기 발로 센터에 찾아와서 공간이랑 기술 내가 다 제공할 테니까 아이들 보내달라고 했대요. 처음에는 센터 측에서 경계했는데 계속 신청을 해서 결국 연결이 됐다고요. 저는 한참 그 자료를 내려다봤습니다. 3년. 박도연이 이 동네에 자리 잡은 시기와 일치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수찬이 저를 봤습니다. 대표님, 정직하게 보이는 사람일수록 더 위험할 수 있어. 오래 일하다 보면 알아. 선행을 위장하는 게 가장 고도의 기만이야. 수찬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눈치챘지만 무시했습니다.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테스트를 해보기로. 이것은 제가 오랜 수사 생활에서 즐겨 쓰던 방법이었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이익 앞에서 드러난다. 돈이 걸리면 가면이 벗겨진다. 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제가 운전기사인 척하는 사장님이 직접 나타나는 설정이었습니다. 큰 돈을 제안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장님 역할은 실제로 제 오랜 친구인 윤기태에게 부탁했습니다. 윤기태는 실제로 사업을 하는 일은 가까운 노인이었고 필요할 때 제 부탁을 들어줄 만큼 우리 사이는 깊었습니다. 연기까지는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차를 한 대 몰고 가서 정비 맡기면 됐습니다. 우리가 제안할 내용은 이랬습니다. 저희 사장님이 강남에 대형 정비소를 하나 열고 싶어 하신다. 투자 금액이요. 박도연 씨에게 기술 이사 자리를 드리겠다. 계약금으로 3천만 원을 현금으로 드리겠다. 물론 진짜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박도연이 그 자리에서 탐욕을 드러내는지 아니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날 오후 2시 윤기태 씨의 대형 세단이 한결 카센터 앞에 섰습니다. 저는 그 옆에 운전기사로 섰습니다. 박도연이 나왔습니다. 윤기태 씨가 말했습니다. 여기 사장이 박도연 씨요? 네. 나 좀 앉아서 얘기할 수 있겠소? 박도연이 잠깐 저를 봤습니다. 이상한 낌새를 채는 것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이고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윤기태 씨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뒤에 섰습니다. 윤기태 씨가 제안을 꺼냈습니다. 박도연의 표정은 내내 변하지 않았습니다. 듣는 동안 팔짱을 끼지도 눈이 반짝이지도 않았습니다. 윤기태 씨가 말을 마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도연이 말했습니다. 감사한 제안인데요. 감사하지만 거절하겠다는 소리요? 네. 윤기태 씨가 눈썹을 올렸습니다. 이유가 있소? 박도연이 잠깐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여기에 있어야 해요. 강남이 여기보다 못하오? 박도연이 작게 웃었습니다. 제가 보내야 하는 애들이 여기 있거든요. 저는 그 말에 처음으로 가슴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생각했습니다. 이것도 계산일 수 있다. 아름다운 포장지 속에 다른 의도가 있을 수 있다. 윤기태 씨가 재차 말했습니다. 계약금 3천만 원입니다. 현금으로. 박도연이 윤기태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처음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날카롭지도 욕심스럽지도 않은 그냥 조용한 눈빛이었습니다. 노인장께서 그 돈 낭비하실 것 같아서 거절하는 겁니다. 낭비? 저는 강남 정비소 기술 이사보다는 여기 애들 기술 선생이 더 잘 맞아요. 그게 낭비 아닌데 써지는 거니까요. 윤기태 씨가 잠시 저를 봤습니다. 저는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보시오. 감사합니다. 하지만 답은 같아요. 밖으로 나오면서 윤기태 씨가 저에게 작게 말했습니다. 민준아, 저 친구 진짜 아무 욕심이 없더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차에 타면서 저는 창문 너머로 박도연을 봤습니다. 그는 이미 다시 작업복을 입고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등이 보였습니다. 넓은 등. 저는 그 등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뭔가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안에서
저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수찬에게 말했습니다. 보람이 연인 건 더 이상 알아보지 않아도 될 것 같아. 수찬이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대표님.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조사를 멈추려 했지만 수찬이 가져온 정보 한 가지가 저의 발길을 다시 돌려놓았습니다. 대표님, 박도연 씨 전과 기록 더 파봤어요. 당시 사건 관련 기사가 하나 있는데요. 화면에는 오래된 기사 하나가 떠 있었습니다. 지방 지역 신문의 작은 기사였습니다. 날짜는 14년 전. 제목은 이랬습니다. 미성년 절도 교사 혐의, 주범의 거짓 진술로 억울한 동료 처벌 뒤늦은 진실. 저는 그 기사를 읽었습니다. 정승호라는 소년이 아버지의 사채 빚을 갚기 위해 물건을 훔쳤고 그 과정에서 친구인 박도연에게 다른 친구 집에 가서 빌려온다고 거짓말을 해 그를 동행시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박도연은 훔치는 장면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서 있었고 정황상 공범으로 묶였습니다. 박도연은 경찰 조사에서 끝까지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정승호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기사는 적고 있었습니다. 결국 박도연은 소년 보호 처분을 받았고 전과 기록이 생겼습니다. 그 뒤 박도연의 아버지는 아들의 전과 소식에 충격을 받아 1년 후 쓰러져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그 대목에서 기사를 읽는 것을 멈췄습니다. 손이 가볍게 떨렸습니다. 대표님, 수찬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전과 소식에 충격을 받아 박도연은 그때 17이었습니다. 자신이 억울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법원의 결정을 뒤집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그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이틀 동안 정비소에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집에서 그 기사를 여러 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강민준, 너는 지금까지 무엇을 보았는가? 팔에 문신을 봤습니다. 전과 기록을 봤습니다. 밤에 오가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검은 가방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가장 나쁜 방향으로만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도 봤습니다. 부품 마진을 붙이지 않는 정비사를 봤습니다. 실수한 아이에게 부드럽게 부품을 돌려주는 선생을 봤습니다. 3천만 원의 계약금을 낭비라고 부르며 거절하는 청년을 봤습니다. 3년째 밤마다 아이들에게 공구를 쥐어주는 사람을 봤습니다. 저는 왜 전자만 골라서 기억했을까? 저는 그 질문 앞에서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평생 법원에서 배웠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다고 헌법은 말하지만 법정 밖에서 사람들은 정과자를 볼 때 항상 유죄로 먼저 읽는다고. 저도 그랬습니다. 아니, 저는 그 어느 누구보다 심하게 그랬습니다. 35해 동안 유죄를 입증하는 일만 해온 사람이었으니까요. 사흘째 되는 날 저는 보람이를 불렀습니다. 보람이가 사무실에 들어왔습니다. 눈빛이 조심스러웠습니다. 도연이, 어떤 사람이야? 보람이가 잠깐 저를 봤습니다. 대표님이 직접 보셨잖아요. 내 눈으로 봤을 때 보람이가 잠시 무언가를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자기 과거에 대해 저한테 한 번도 먼저 말한 적이 없어요. 왜? 제가 물어봤을 때는 말해줬어요. 근데 숨기지도 않았어요. 나 정과 있어. 근데 억울한 거였어라고 하지 않고 그냥 나 정과 있어라고만 했어요. 저는 그 말을 천천히 되짚었습니다. 자기를 변명하지 않는다는 거야? 네.
그게요, 대표님. 보람이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처음에 저도 좀 걱정됐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뭘 하는지 알고 나서는 저도 모르게 그냥 믿게 됐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보람이가 일어나려다 말했습니다. 대표님, 그 사람은 자기 이야기를 잘 안 해요. 근데 가끔 애들한테 이런 말을 해요. 제가 한번 들었어요. 무슨 말? 보람이가 잠시 멈췄습니다. 과거가 아닌 지금으로 살아라. 그 말이 제 가슴 어딘가에 가늘게 박혔습니다. 보람이가 나가고 나서 저는 한참 창밖을 봤습니다. 과거가 아닌 지금으로. 그리고 스스로 물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그를 지금의 그로 봤는가? 아니면 과거의 기록으로만 봤는가? 그날 저녁 저는 수찬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직접 가야 할 것 같아. 수찬이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언제요? 오늘 밤. 수찬이 잠시 멈췄습니다. 대표님,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알아. 저는 코트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운전기사 행세 없이 그냥 강민준으로 그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정비소 불은 켜져 있었습니다. 밤 8시 반이었습니다. 저는 골목에 차를 세우고 잠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심장이 이상하게 뛰었습니다. 저는 평생 거짓 앞에 섰던 사람이었습니다. 법정에서 거짓을 치는 것이 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반대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거짓을 치고 있는 쪽이었습니다. 그것이 불편했습니다. 아니,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골목이 조용했습니다. 가로등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문 앞에 섰습니다. 안에서 무언가를 설명하는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도연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짧은 대꾸 소리. 저는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들어갔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박도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옆에 청소년 5명이 있었습니다. 각자 부품 하나씩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16에서 20 사이쯤으로 보였습니다. 박도연이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놀라는 기색도 경계하는 기색도 없었습니다. 그냥 방문자를 맞이하는 보통의 눈빛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이들이 저를 봤습니다. 낯선 노인이 밤에 들어왔으니 당연히 궁금한 표정이었습니다. 박도연이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다음 주에 이어서. 아이들이 공구를 내려놓고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박도연이 한 명 한 명에게 짧게 말을 건넸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둘씩 나갔습니다. 마지막 아이가 나가면서 박도연에게 말했습니다. 쌤, 다음 주에 봐요. 박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심히 가. 아이들이 모두 나가고 정비소에는 저와 박도연 둘만 남았습니다. 형광등이 가늘게 웅웅거렸습니다. 박도연이 천천히 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 눈빛. 저는 그 눈빛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원망도 없고 분노도 없고 상처도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했습니다. 마치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처럼. 강 대표님. 그 한마디에 저는 굳어버렸습니다. 알고 있었다. 이 청년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언제부터? 저는 가까스로 물었습니다. 처음부터요. 어떻게? 보람 씨한테 대표님 말씀 들어서요. 그리고 첫날 오셨을 때 운전기사 치고 손을 너무 잘 안 쓰셨거든요. 저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박도연이 말했습니다. 보람 씨가 대표님을 되게 아낀다고 하더라고요. 대표님이 왜 이러시는지도 이해해요. 저는 그 말에 더 무너졌습니다. 이해한다고.
저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입을 열어야 했습니다. 무언가를 말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과를 먼저 해야 할지, 설명을 먼저 해야 할지, 아니면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할지, 64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무슨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결국 가장 솔직한 것부터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정과자를 믿어본 적이 없어. 박도연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35해 동안 검사를 했어. 그 세월 동안 내가 기소한 사람들 중에 진짜로 바뀐 사람을 한 명도 못 봤거든. 다 재범했어요?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다는 아니지. 하지만 내 신념이 그랬어. 한번 어긋난 사람은 고쳐지지 않는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보셨고요. 응. 박도연이 구석에 있는 의자를 끌어다 제 앞에 놓았습니다. 앉으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앉았습니다. 그는 작업대 모서리에 기댔습니다. 저는요. 그가 말했습니다. 억울하다는 말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그를 봤습니다. 억울해봤자 달라지는 게 없더라고요. 기록은 기록이고 사람들 시선은 시선이고 그걸 바꾸는 것보다 그냥 지금 할 수 있는 걸 하는 게 더 빠른 것 같아서요. 저는 그 말에 무언가 울컥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화 안 났어? 처음엔 났죠.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는 많이 났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 사실은요, 대표님. 박도연이 잠깐 바닥을 봤다가 다시 저를 봤습니다. 저 처음 이 동네 왔을 때 진짜 아무것도 없었어요. 돈도 없고 친구도 없고 믿어줄 사람도 없고 전과 기록이 있으면 취직이 안 되더라고요. 임대 계약도 안 되고 아무도 안 열어줘요. 저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내가 왜 살아야 하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저는 손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 정비소 자리가 비어 있었어요. 집주인 할머니가 저한테 보증금 없이 넣어주셨어요. 이유는 그냥 눈빛이 착해 보여서라고. 아무 이유 없이 저는 눈이 따가워졌습니다. 그 뒤로요. 저는 그 할머니한테 빚진 것처럼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아무 이유 없이 믿어준 사람처럼 저도 아무 이유 없이 누군가를 도와야겠다고. 정비소 안이 조용했습니다. 형광등 웅웅거리는 소리만. 저는 무언가가 목 안에서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도연아? 저는 처음으로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박도연이 저를 봤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평생 법정에서 단 한 번도 고개를 숙인 적 없는 강민준이 기름 냄새 나는 정비소 바닥을 향해 미안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틀렸어. 처음부터 끝까지. 침묵이 길게 흘렀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박도연이 말했습니다. 고개 드세요. 조용하고 낮고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화 안 났어요. 저는 진짜로.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64년 인생에서 공개적으로 눈물을 흘린 것이 몇 번 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떠나던 날, 그리고 그날이었습니다. 박도연이 구석에서 낡은 수건을 하나 꺼내왔습니다. 그것을 저에게 내밀었습니다. 기름이 묻지 않은 깨끗한 쪽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받아들고 눈을 닦았습니다. 강 대표님이 보람 씨를 걱정하는 거잖아요. 나쁜 마음 아니에요. 그냥 방법이 좀. 그가 뒷말을 흐렸습니다. 저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방법이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는 한참을 그 정비소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박도연이 낡은 전기포트로 커피를 끓여줬습니다. 믹스 커피였습니다.
저는 집에서 원두 드립만 마시는 사람이었지만 그날 그 믹스 커피가 제가 마신 커피 중에 가장 맛있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야? 가출 청소년들이요. 집에 못 들어가는 애들, 갈 데 없는 애들. 새벽별 센터에서 연결해줬어요. 내가 먼저 찾아갔다고 들었어. 네. 왜? 제가 17대 그랬거든요. 아무도 없었어요. 아버지 빚 때문에 집에 애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학교는 못 가고 친구들은 다 끊기고 그때 누군가가 그냥 한 군데라도 제 편이었으면 제가 그런 일에 엮이지 않았을 것 같아서요. 저는 그 말에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으면 해? 박도연이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냥 밥 먹고 살았으면 해요. 손으로 뭔가를 고치는 사람이 되면 굶지는 않거든요. 차 고치는 기술 있으면 어디서든 일할 수 있어요. 그것만 가르쳐 주고 싶어요. 그게 다야? 충분하지 않아요? 저는 그 물음 앞에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충분했습니다. 충분하고도 남았습니다. 저는 50년 가까이 법을 통해 세상을 바꾸려 했습니다. 거악을 처벌하고 정의를 세우고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단 8명의 아이에게 밥 먹고 살 수 있는 기술을 가르쳐 주고 있었습니다. 어느 쪽이 더 세상을 바꾸는 일인지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아버지 이야기해 줄 수 있어?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도연이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아버지가 정비사셨어요. 저는 원래 아버지 가게 물려받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가 잠깐 멈췄습니다. 제가 그 일에 엮이고 나서 아버지가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동네 사람들한테 면목이 없다고 하루에도 몇 번씩 저한테 전화하셨는데 저도 어렸으니까 그게 힘들었어요. 어느 날부터 전화를 잘 안 받았어요. 저는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병원에 갔더니 이미 늦었다고. 제가 전화 안 받던 그 기간 동안 혼자서 많이 힘드셨던 것 같아요. 박도연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아버지한테 마지막으로 한 말이 전화하지 마세요였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요. 그가 말했습니다. 후회를 나중으로 미루는 일은 안 하려고요. 할 수 있는 걸 지금 하려고요. 과거가 아닌 지금으로. 저는 그 말이 어디서 온 것인지를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그냥 멋있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 청년이 아버지를 잃은 후에 스스로에게 다짐한 말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닦았습니다.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2시간 가까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내 이야기를, 아내가 떠나기 전에 제게 했던 말을, 당신은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판단하는 것을 사랑하는 것 같아. 그 말이 지금도 귀에 남아있다고 박도연이 들었습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판단하는 것 자체는요. 뭐가 나쁜 건데? 판단을 결론으로 쓰는 것 아닐까요? 판단이 시작이면 다시 볼 수 있는데 결론이면 더 이상 안 보잖아요. 저는 그 말에 한참 멍했습니다. 35년 검사 생활을 한 문장으로 정의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항상 판단을 결론으로 썼습니다.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었습니다. 저는 일어서면서 말했습니다. 보람이 잘 부탁해. 박도연이 말했습니다. 보람 씨가 저한테 대표님 이야기 많이 해요. 자기 아버지 같다고.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저도요. 박도연이 말했습니다. 대표님한테 배웠어요. 오늘 내가 사람이 틀렸을 때 고개를 숙일 수 있다는 거요. 그게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저는 잠시 그를 바라봤습니다. 이 청년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상처를 이렇게 만든 사람이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이 나보다 훨씬 잘 살고 있네, 자네. 저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말했습니다. 박도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 게 제일 어려운 거야. 박도연이 처음으로 크게 웃었습니다. 소탈하고 꾸밈없는 웃음이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을 보면서 오래 잊고 있었던 무언가가 마음 안에서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몇 가지가 달라졌습니다. 첫 번째로 박도연의 정비소에 공식적인 단골이 됐습니다. 더 이상 운전기사 행세 없이 강민준으로 가끔 별것 아닌 핑계를 만들어서 갔습니다. 그러면 박도연이 커피를 끓여줬고 우리는 짧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말이 많지 않은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말이 없어도 편한 대화였습니다. 두 번째로 저는 보람이에게 처음으로 제대로 사과했습니다. 사무실에서 불러서 사람들이 있는 데서 공개적으로 내가 내 판단을 믿지 않고 내 방식으로 알아보려 했어. 미안해. 보람이가 처음엔 당황해서 눈만 깜빡였습니다. 그리고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대표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저 울어요. 주변에 있던 직원들이 술렁거렸습니다. 강민준 대표가 사과를 했다고, 처음 보는 일이라고, 그것이 소문이 됐습니다. 좋은 소문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저는 새벽별 청소년 자활센터에 후원을 시작했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는 조건으로 박도연이 아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것은 보상을 바라는 선행이 되니까요. 하지만 박도연은 알았습니다. 어느 날 정비소에 갔더니 그가 말했습니다. 센터에서 익명 후원자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그래. 박도연이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냥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게 충분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박도연이 가르치던 8명의 아이들 중 2명이 정식 정비소에 취직했습니다. 1명은 서울 북쪽의 중형 정비소에, 1명은 박도연의 정비소에서 정식 직원으로. 박도연이 그 소식을 전했을 때 목소리가 조금 달랐습니다. 재호 녀석이요. 처음 왔을 때는 제 눈을 못 봤는데 면접 가는 날 저한테 악수하자고 했어요. 저는 그 짧은 문장 하나에서 얼마나 많은 것이 담겨 있는지를 알 것 같았습니다. 눈을 못 보던 아이가 악수를 청했다는 것. 그것이 전부였지만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어느 날 저는 박도연에게 물었습니다. 팔 문신은 왜 한 거야? 박도연이 소매를 걷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그 문신을 가까이서 봤습니다. 나무였습니다. 앙상한 가지에서부터 잎이 피어나는 나무였습니다. 세밀하게 그려진 나무 한 그루가 팔목에서 팔꿈치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했어요. 뿌리는 있는데 잎이 없는 나무요. 그게 저인 것 같아서 저는 그 나무를 바라봤습니다. 지금은 잎이 났네. 박도연이 자기 팔을 봤습니다. 맞아요.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그 한마디가 그 어떤 판결문보다 묵직하게 들렸습니다. 보람이와 박도연은 이듬해 봄에 결혼을 발표했습니다. 박도연이 먼저 저를 찾아왔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오는 그를 직원들이 신기하게 봤습니다. 기름때 묻은 작업화에 청바지를 입고 낡은 점퍼를 걸친 청년. 서울 최대 로펌 대표실에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맞았습니다. 앉아. 잠깐이면 돼요. 그가 서서 말했습니다. 보람 씨한테 청혼했어요. 허락받으러 왔어요. 저는 잠시 그를 바라봤습니다.
나한테? 보람 씨 아버지가 안 계시잖아요. 저는 그 말에 목이 메었습니다. 보람이의 아버지는 그 아이가 대학 다닐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것을 이 청년이 알고 저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창밖을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나는 허락보다 그가 저를 봤습니다. 부탁하는 게 맞겠네. 부탁이요? 그 아이 잘 봐달라고. 박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제가 더 드리고 싶은 말인데요. 저는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그 정비소 밖에서 웃었습니다. 결혼식은 작고 조용했습니다. 하객은 50명이 채 안 됐습니다. 새벽별 센터 아이들이 와서 한쪽 구석을 가득 채웠습니다. 박도연이 선서를 할 때 저는 맨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가 보람이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과거가 아닌 지금의 내가 지금의 당신 곁에 있을게요.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옆에 앉은 수찬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표님, 우세요? 먼지 들어갔어. 식장 아닌데요. 시끄러워. 수찬이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그 이후로 1년이 더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한결 카센터에 갑니다. 이제는 명실상부한 단골입니다. 차가 고장나지 않아도 갑니다. 박도연이 끓여주는 믹스커피를 마시러 갑니다. 새벽별 센터의 아이들 중 3명이 국가기술 자격증을 땄습니다. 1명은 자동차 정비사 자격증을, 2명은 전기차 관련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박도연이 몇 달 전부터 전기차 정비 공부를 시작한 것은 아이들에게 더 많은 미래를 열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알고 나서 한 가지를 더 했습니다. 제 로펌에서 청소년 자활센터 지원 프로그램을 공식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법적 문제가 생긴 청소년들에게 무료 법률 지원을 해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제야 생각했습니다. 가끔 저는 그 첫날을 떠올립니다. 박도연을 처음 봤을 때 팔에 문신이 있고 키가 크지 않고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있던 그 청년을 저는 5초 이내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틀렸습니다. 완벽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데 묘하게도 저는 그 틀림에 감사합니다. 제가 틀리지 않았다면 저는 그 정비소에 계속 갔을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 믹스 커피를 마실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이들이 악수를 배우는 장면을 볼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평생 굳어있던 무언가가 풀리는 것을 느낄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을 안다는 것은 그 사람의 기록을 아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 그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 그것이 진짜로 사람을 아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박도연은 오늘도 은행나무길 한결 카센터에서 기름 냄새 나는 작업복을 입고 아이들에게 공구를 쥐어줍니다. 팔 위의 나무에는 이제 잎이 가득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과거의 기록만으로 읽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의 지금을 한 번 더 봐주세요.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그것이 그 사람의 진짜 이름입니다. 과거가 사람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사람을 정의합니다. 강민준 전직 검사, 현재 단골 손님, 그 정비소의 가장 충직한 팬으로 살아가겠습니다.